아욕봉천 1장 서생맹호. 조나라는 남쪽의 다른 소국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나라였다. 조왕은 동방의 나라와 대당, 장안을 동경했고 이는 조나라 문인들의 이상이기도 했다. 조나라의 4월은 춥다고도 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 만큼 덥다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날씨였다. 황혼 아래 불어오는 4월의 바람이 대지에 흙먼지를 피워올리고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조나라의 대청산을 휘감고 사라졌다. 바람이 어루만지고 사라진 대청산의 꼭대기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소년은 먹는 것이 부실한 듯 몹시 연약해 보였으나 맑은 두 눈동자에는 총기가 흘렀고 문인을 상징하는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조롱박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나이는 대략 16에서 17살 정도 되어 보였다. 까무잡잡한 소년의 얼굴은 시리에 빠진 듯 잔뜩 구겨져 있었다. 또 낙방이라니. 소년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소년의 이름은 맹호. 대청산 아래에 있는 운걸현이라는 마을에 사는 평범한 서생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몇 년 동안 공부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그나마 물려받은 재산도 모두 떨어졌고 지금은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였다. 3년 동안 현자들의 서적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며 공부했는데 너무 봐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는데 또 낙방이라니. 과거가 정말로 내 길이 아닌 건가? 맹호는 착잡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에 들린 조롱박을 바라보았다. 관리가 되어서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 굴렀네. 돈이 생기면 동방의 대당으로 가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어. 소년의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 정상. 조롱박을 바라보는 맹호의 안색은 하늘빛만큼이나 어두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뇌로 마음이 심란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귀인이 나타나거나 어느 귀방의 아가씨가 자신을 사모해주면 자신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과거에 응시하게 도와주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그런 허황된 생각까지 품었지만 그 역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막막한 현실에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헤매다가는 자기 자신을 야금야금 갉아먹다 결국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 훈장은 달에 은자 몇 냥밖에 벌지 못해. 하다못해 목공소를 운영하는 왕씨 아저씨보다도 벌이가 못하잖아. 공부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진즉에 알았더라면 왕씨 아저씨한테 기술이나 배워서 복수나 될걸. 그러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맹호는 서글픈 눈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끝도 없이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이제 집에 남은 쌀도 없고 은전도 바닥이 났네. 거기다 은자를 성냥이나 빌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맹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처럼.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던 맹호는 말없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신중하게 살펴본 후 들고 있던 조롱박 안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조롱박을 청산 밑으로 던졌다. 청산 밑에는 한 줄기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절대로 얼지 않았다. 동네 어른들께 듣자 하니 동방의 대당에서부터 흘러오는 강이라고 했다. 맹호는 조롱박이 강의 중류를 향해 떨어지는 것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 안에는 맹호의 꿈과 미래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었다. 훗날 누군가가 저 조롱박을 줍는다면 그 안에 있는 종이와 자신의 뜻을 보게 될 것이다. 조롱박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맹호는 조롱박과 함께 시름을 날려버린 듯 침울했던 표정을 거두고 산정상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아무리 학문이 좋아도 생활을 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 맹호가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씩씩하게 말했다. 그는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홀로 생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맹호가 산을 내려가기 위해 막 발길을 돌렸을 무렵 돌연 낭떠러지 아래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타고 전해진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알아차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던 맹호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해 산 정상의 끄트머리로 걸어갔다. 살려주세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낭떠러지 중턱의 작은 틈에서 사람 하나가 몸을 반쯤 내밀고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너 맹호 아니야? 맹호야, 나 좀 살려줘! 산 중턱에서 아슬아슬하게 몸을 내밀고 있던 사람은 맹호 또래의 소년이었다. 맹호를 발견한 소년은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왕유제? 맹호가 두 눈을 커다랗게 뜨며 외쳤다. 소년은 마을에서 목재 상점을 하는 왕씨 아저씨의 아들이었다. 너 왜 거기에 있어? 맹호가 고개를 빼 산 중턱의 갈라진 틈새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하지만 낭떠러지의 경사가 너무 가파른 탓에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억지로 내려가려다가는 아차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고 말 것이 분명했다. 절벽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살이 빨라 일단 빠지면 열의 아홉은 살아나오지 못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마을 애들도 여기 있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우리부터 좀 구해줘. 왕유제가 다급히 말했다. 하지만 절벽의 틈새에서 위태롭게 몸을 내밀고 있던 시간이 제법 오래되었는지 그만 낭떠러지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왕유제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몸이 휘청였다. 만약 함께 있던 아이들이 뒤에서 옷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추락했을 것이다. 왕유제의 안색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아찔한 순간을 눈앞에서 보자 맹호의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다. 하지만 홀로 가볍게 산에 올라왔던 터라 저들을 구할 만한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던 맹호의 눈에 무성이 엉켜있는 등나무 줄기가 보였다. 맹호는 눈을 빛내며 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워낙에 몸이 약해 등나무를 잘라내는데도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간신히 등나무 줄기를 잘라낸 맹호는 다급히 낭떠러지 근처로 다가간 뒤 곧바로 그것을 아래로 내려보냈다. 이제 얘기해줘.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거기로 내려간 거야? 따라서! 맹호의 물음에 몸을 빼꼼 내밀고 있던 다른 소년이 대답했다. 소년은 팔에서 구세로 보였는데 체격이 다부지고 목소리도 컸다. 거짓말! 날아서 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날아서 내려갔다면서 왜 올라가는 건 못하는 건데? 맹호가 비웃으며 등나무 줄기를 살짝 잡아 올렸다. 이 녀석 말은 신경 쓰지 마! 어떤 여자가 우리를 잡아서 이곳으로 날려버렸어. 그리고 우리를 무슨 종파의 자빌꾼으로 데려간다고 했어. 지금 날 놀리는 거야? 어떤 여인이 날렸다고? 무슨 전설 속의 신선도 아니고. 그 말을 누가 믿어? 맹호가 황당하다는 듯 외쳤다.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는 선인을 만나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했다. 등나무 줄기가 산중턱의 작은 틈 근처까지 내려오자 왕유자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꽉 붙들었다. 하지만 맹호가 줄을 당겨 올리려던 찰나
갑자기 뒤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는 이내 한겨울로 돌아간 듯 주변의 온도도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맹호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 그곳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창백한 안색의 여인이 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채 서 있었다.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얼굴에 핏기가 없고 표정도 없어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는 여인이었다. 너도 제법 자질이 있어 보이는구나. 내가 잡으러 온 것이 행운인 줄 알아라. 여인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서 여인의 눈에서 기이한 힘이 느껴지더니 맹호의 전신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여인이 팔을 한번 휘두르자 녹색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맹호를 휘감아 올렸다. 맹호는 손도 발도 쓰지 못한 채 그대로 산중턱까지 끌려간 뒤 왕요제가 갇혀있던 틈에 던져지고 말았다. 뒤이어 여인이 녹색 바람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왔고 왕요제와 다른 2명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인은 아무런 말 없이 등나무 줄기를 바라보았다. 맹호는 공포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얼른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펴보았다. 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좁았다. 왕유제와 그의 곁에는 2명의 소년이 있었는데 한 소년은 조금 전 고개를 내밀었던 다부진 체격의 소년이었고 다른 소년은 하얗고 통통한 낯선 아이였다. 낯선 소년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전신을 덜덜 떨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한 명이 부족했는데 잘 되었구나. 너도 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야겠다. 여인의 말투는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당신은 누구야? 왜 우리를 붙잡은 거지? 맹호가 용기를 쥐어짜내 물었다. 다리가 떨릴 정도의 두려움을 꾹 참고 던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여인은 맹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또 한 번 오른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조금 전에 보았던 녹색 바람이 다시 나타나 맹호와 왕유제 등을 휘감아 여인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다. 맹호 일행은 순식간에 종적을 감췄고 우뚝 솟은 대청사는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다. 소란이 일었던 산중턱 틈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맹호는 자신이 녹색 바람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앞에서 맞부딪혀오는 거센 바람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지금 그의 뇌리에는 한 가지 단어가 빙빙 맴돌고 있었다. 선인?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은 맹호도 정신을 잃고 말았다.